없었다면 이런 각종 장애인용 시설이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입니다.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 오늘의 제가 이 전철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철학 강의할 때 이 부분만 가지고 30분 설명해야 돼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잖아요. 또 하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왼쪽과 같은 사람을 본받아라. 이 교훈을 평생 동안 듣고서 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과 같은 사람도 가치 있다. 이건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사람, 좀 불순한 사람처럼 봅니다. 노동운동은 이 둘 중 어느 쪽의 선택이겠습니까? 오른쪽과 같은 선택인 거죠. 개인의 스펙을 높여서 자기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평범한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노동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노동운동 분야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5인승 승용차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뒷바퀴가 앞에 가서 붙었을 정도로. 자녀들이 모처럼 돈을 모아서 얼마 전에 마련해드린 승용차였다는데 현장에서 아마 바로 사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 근무시간 보셨습니까?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을 빼고 이 운전기사가 하루에 약 2-3시간 정도 잤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2-3시간 정도를 자고 18시간 운전했으면요,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발생하면 주로 언론에서는 빗길 안전운전, 전운전 방지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운전기사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운전기사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속한 그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노동인권 분야에서는 개인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 활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죠. 제가 했던 중간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일단 자유롭게 쓰는 게 두렵습니다. 채점 기준도 뭔지 모르겠고 남이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덜렁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에 더해서 가산점까지 준 답안이에요.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해결처럼 처음 공부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릴 때 전교 1등 하신 분도 이런 걸 답을 못합니다. 여기 와 있을 정도면 더 어릴 때 전교 1등 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동네에서 수제소리 듣고 자랐고. 이게 다른 나라 초등학교, 철학 교과서 나온 사파거든요. 이런 걸 이제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그림이 노동자 활동의 정당성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최고 경영자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우리 재정 구조가 지금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 설명 듣는 피고용자 직장인들 솔직히 자기 연봉이 많아지길 바랍니까? 적어지길 바랍니까? 많아지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의 교양이나 인품이나 지식이 경영자 또는 자본가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 곧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숲의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 확장 요구가 구조적으로 정당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품이나 교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게 서울대병원 노동자 단체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노동자, 주로 간호사들입니다. 오른쪽은 경영진 대표 주로 의사들입니다. 양쪽의 학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학력이 높겠습니까? 오른쪽 사람들의 학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썩 내키지 않지만 경영자 대상 강의도 가끔 합니다.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기분 나쁠 정도. 이 정도 되는 회사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강세도 극진해요. 제가 한번 대기업 집단 서장단 교육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재벌 사장 대장들입니다. 그런 날은 일부러 완전히 물 빠진 청바지 입고 가요. 점심 식사도 엄청 비싼 데서 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김영국밖에 걸렸을 겁니다. 식사 마치고 왔더니 용모가 거의 연예인 같은 비서 와서 상냥하게 말합니다. 양치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치도 안내까지 하나?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임원 그 전용 양치실이 따로 있으니까. 젓가락가 들어가 보니까 깨끗한 사기제 없이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칫솔과 치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양치 다 끝날 때까지 비서가 입구에 서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통제합니다. 아직 강선 양치이십니다. 자기네 경영진에게 강해봤으니까 더 대우해 준 겁니다. 제가 그 대우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대우를 태어날 때부터 받는 인간들 있잖아.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입니다. 저도 몇 번 겪으니까 바로 적응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면 상무 사건, 땅콩향 사건 반드시 발생합니다. 특권이 2번 계속되죠. 3번째부터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해 보입니다. 이놈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지? 강사를 극진했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CEO들 대상단이 정확하게 정시에 시작합니다. 강의장에 들어오죠. 앞자리부터 차고 앉아요. 가장 높은 지 최고 경영자 맨 앞줄 가운데 앉으니까 막 앞다툼하고 앞에 와서 앉습니다. 노동자 강의는 되게 정시에 시작할 때가 거의 없어요. 제 시간에 안 옵니다. 조합원들이. 여기 상당히 지금 양호한 편이에요. 와서도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한참 걸려도 조용히 하지. 일찍 오는 순서대로 쭉 뒤로 앉습니다. 이게 한 자동차에서 노동자 교육학교 모습이에요. 이걸 기둥기가 아주 명당이네요. 사무직은 다를까요? 여러분 속하 있는 지부입니다. 여기 어디 가서 말하지 않겠어요. 증권업종입니다. 박사는 다를까요? 굳이 어디 연구소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의장 분이 어느 쪽에 정숙하겠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 기득권자들, 경영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 안 울려요. 노동자 강의는 안 그러면 이상하죠. 계속 들락날락거리지, 전화벨 소리 가끔 울리지, 또 울리면 다 전화 받지.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꺼내 아예 딴짓한 사람도 있지. 여기 간부진이니까 좀 다르죠. 평자본 졸업 교육과는요 정말 화납니다. 어떤 때는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데도 있고 열심히 얘기해 조금 고개 들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와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본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머리 숫자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집행과 생각이 좀 달라도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100만 개 촛불 중에 1개에 불과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 와 있는 사람과 그 시간에 집에 편히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 굉장히 큰 차이는 선택입니다. 제가 그분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좀 이따가 혹시 늦게 오는 분이 계시면 미안한 표정인가 보세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이런 면 여기 늦게라도 와준 게 정말 고맙죠.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약자들, 피고용자, 직장인, 노동자들의 무질서하고 예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 강자, 기득권자, 경영자, 자본가들의 교양 있는 모습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체계화한 개념이 노동상권이에요. 이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 외우셨을 테니까. 혹시 어제 한겨레 칼럼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썼는데 거의 안 보시던데 또 신문을 제가 이 내용 썼습니다. 거기 제가 김재동 씨랑 5개 도시 순회 강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은행노조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주말 저녁에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극장이나 뭐 대학 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하정강 교수가 노동 교육하러 왔으니까 와서 들으십시오. 그럼 주말 저녁에 은행원들이 거기 몇 명 오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기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김재동 씨한테 연락을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겠냐고 하겠다더라고요. 별로 큰 돈 받지 않고. 내가 요즘도 1년에 무료 강의 한 40개 정도 합니다. 한때 법륜 시멘트 속아서 한 80개 적도 있어요. 근데 김유동 씨가 누나가 5명인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매형 중에 한 분이 조선소에서 산재로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 눈물이 없습니다. 병원으로 연락 막 온 가족이 달려갔는데 입원실을 찾고 있는데 영안실로 가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어요. 은행원으로 가족까지 다 데리고 거기 김재동 씨 보러 온 거예요. 오면 제가 이제 2시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이건 재작년이고 작년에 또 유시민 씨하고 황교익이라고 음식 평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도 참 많이 먹는 사람이긴 한데 한 바퀴 돌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준비한 파업을 바로 얼마 전에 KB 노조가 딱 하루 한 거예요. 10,000명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전국 수백 개 사업장에서 10,000명이 모이려면 이렇게 2년 정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공들여서. 그런데 제가 이게 왜 하냐면 김재동 씨가 노동사고를 정말 쉽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상권이 뭐냐면요. 야 모여봐. 이게 단결권입니다. 거기 나와봐.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불러엎자.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거 상당히 살벌한 권리입니다. 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이건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보장하고 있겠습니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라인 거죠. 다음 결론 두 번째, 노동자의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식, 교양, 학력 수준이 낮고 표현 방식이 거칠다고 해서 노동자 주장이 경영자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로 처음 취임한 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도 이걸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사전 검색해 보면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짧고 간단한 편입니다. 노동자 복잡하고 자세한 편이에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23번 나옵니다. 근로라는 단어 대강 8번 나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즉 근로자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삼국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같은 중세 농경사회의 노예, 노비, 머슴은 다 근로자로 표기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머슴과 다른 존재잖아요. 근대 산업사의 피고용자, 직장, 임금생활자가 출현한 다음부터는 모든 한자권 나라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표기한 겁니다. 제 수업 들었던 대학생 중에 중국에서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험 답안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노동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 미연 등이 다 노동자이다.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에 근로자로 호칭되는 게 신기하다. 물론 중국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없진 않겠죠. 그러나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근대 이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근대 이후에 어떤 때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근로정신에 맞을 때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전시근로동원법 만들 때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근대 이후에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노동자성이 좀 희석될 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상황일 때 좀 굴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에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다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이 고질스럽게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이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사람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자권 나라가 달리 우리 노동자를 표기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만 뭐라고 표기합니까? 우리만 근로자 아니잖아요. 이 달력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죠. 윤식구 쳐다봐도. 이런 거에 훨씬 더 낫잖아요. 철학은 이런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쉽고 유치한 얘기니까. 제가 작년 노동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근데 TBS TV가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 40분 좀 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날 출연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논문에 보면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작가가 이런 사람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작가를 먹었더라고요. 한국의 관변학자냐 공무원들이 이 논문 번역할 때 이 통계를 굳이 뭐라고 번역할까요?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수를 번역해요. 이렇게 유치한 짓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단계 넘어서야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국회에 모든 법률의 근로란 표기를 노동으로 고치는 법안이 발의되고, 그래서 12개 법을 고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헌법 마련하면서 헌법 근로라는 걸 노동으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다른 나라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만 비정상적에 따라 정상화되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거 가지고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역법이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볼 건 아니지요. 자원결론 세 번째,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MBC 카드 뉴스가 에서도 한번 다뤘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근데 이게 몇십 년 걸려도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어색해지지 않는 게.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수배 전단입니다. 인상성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노동자풍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거 제가 수십 장 보여드릴 수 있어요. 중학교에 가서 노동자는 네모다 빈칸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분이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중학생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씁니다. 다른 학교 가서 해봐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써요. 어떤 학생은 노동자는 동남아다 가서 학생이 있었어요. 원래 이주 노동자가 많으니까 요즘 지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에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올 때 마음이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휴, 이거 내가 무슨 노동자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죠,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 직책이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그럼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인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회 회장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핀란드는 교원노자 교정협회 사이가 아주 좋다. 호텔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핀란드에서 교장도 교사노조에 가입합니다.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교장이 노동자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 그걸 걱정하고 한 거 있겠지만 얼마나 교육자랍니까? 핀란드가 학업 성취도 평가가 거의 매년 세계 1위잖아요.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 몇 가지 있잖아요. 법으로 금지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성적표에 등수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서 법적. 이런 철학, 얘는 공부를 잘하고, 얘는 운동을 잘하고, 얘는 가장 정의롭고, 얘는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얘는 가장 약자에 관심이 많고,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 이걸. 각자가 다 모든 분야에 1등인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공부 잘합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독일과 좀 다른 핀란드 교육 특징이 있어요.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교육 이야기 하자면 더 한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형교사도 자기 노동자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정교조에 가입한 동료교사 이상한 사람처럼 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무식한 건데. 영국은 교장 노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선진국이겠어요. 예술 노동조합 당연히 있죠. 화가 노동조합입니다. 음악가 노동조합입니다. 미국 영화배우 노동조합이에요. 경찰 노동조합 당연히 있습니다. 집회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걱정부터 할까요? 아니 경찰까지 도둑은 누가 잡나? 훨씬 더 잘 잡습니다.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업무 수행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야 우선 인력 경찰로 들어오죠.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의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우스꽝스럽게 마음대로 입고 운동을 할 때 모습입니다. 프랑스 경찰 노조가 2015년 12월 파리 집회하는 모습입니다.